세계적인 석학인 에스워드 다모다란 뉴욕대 교수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규제가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꼽았고 주식시장은 하락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는 디지털세가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면서 삼성전자가 해외에 내야 할 세금이 1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에 내는 법인세는 줄어드는 구조여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가계대출 추가 규제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0%대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선거 전국과 맞물려 다시 인하될 조짐을 보이자 카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 진출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내후년 도입되는 이른바 디지털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디지털세 덕에 세수가 늘어날 거라며 낙관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디지털세 도입이 확정되면 2023년부터 삼성전자가 해외에 내게 되는 디지털세는 약 1조 5천억 원. 기업들은 앞으로 어디에 있든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매출액 1조 원이 넘는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든 15%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국내 납부 대상 기업이 약 80여 곳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세수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지털세가 우리나라의 득이냐 실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있어도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을 거예요. 유럽이 제일 불리했던 거고, 미국이 제일 유리했던 거고, 우리나라는 그냥 중간 정도라서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삼성전자 같은 걸 끼워 넣은 거죠. 독일의 큰 제조업 같은 것도 끼워 넣어서 원칙대로 하자면 전자상거래 기업만 원래는 해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디지털 기기를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상당히 바깥으로 나갈 금액이 들어올 금액보다 상당할 수도 있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각 나라의 입법 단계 문제로 2023년 디지털세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세 체계와 산업 특성이 달라 디지털세 적용까지 정교한 이행 틀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나오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 4분기 중에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중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한도 관리,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이 전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대를 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늘 은행권 실무자들과 금융위에서 회의도 진행합니다. 이로써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 전세대출 중단 사태는 당분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에 따라 대출 절벽 사태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DSR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8월 달부터 드렸습니다. 또 이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금융권의 대출 이런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일각에선 DSR 규제 대상에 전세 대출이 포함되는 초강도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최근 코스피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한 제지 회사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한 사실이 있는 데다 소액 주주들 주식을 헐값에 매수했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택배 상자 수요 증가와 골판 지갑 인상 등으로 몸값을 키운 골판지 생산 판매업체 테린페이퍼가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테린페이퍼 상장을 두고 코로나19 수혜주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5년 전 자진상폐 과정에서 생긴 논란 때문에 이번 재상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IMM은 테린페이퍼 지분 인수로 최대 주주가 된 이후 곧바로 자진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를 시작합니다. 매수가는 주당 3,600원이었는데 공개 매수에 실패하자 자사주 추가 매수로 자진상폐 지배주주 지분 기준인 95%를 넘겼습니다. 2016년 8월 상폐가 확정된 이후 IMM은 개인들 주식을 3,600원에 공개 강제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헐값이라고 반발했고 이후 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IMM은 주당 4,311원 배당과 주당 34,000원 매각으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개인들은 고배당과 매각가 등을 비교할 때 실제 가치에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주식을 빼앗겼는데 주가가 재상정돼 상장하면 투자자 소외 현상이 우려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세아상혁이 구주 매출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테린페이퍼 공모가가 과거 인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소액 주주한테 저가로 강제 매수해서 다시 10배 되는 가격에 다시 상장을 하는 게 상당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의 이 안전장치나 구제장치나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부분을 인지한 가운데 테린페이퍼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올해 말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당 사태를 계기로 자사주를 최대 주주 등 지분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자진상폐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와 자본시장 관련 정성적인 평가가 주가 될 것이라며 자진상폐 과정 등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린페이퍼 측은 현재 상장 관련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올해도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무려 14년째 인하인데 카드사들 수익이 많이 나서 자영업자들 임금 부담이 늘어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커져서처럼 당국이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카드사들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따로 있는데 왜 자신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냐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야 하는 카드 수수료. 국내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07년부터 13차례에 걸쳐 인하됐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3년마다 정해지는데 금융당국은 현재 카드 수수료의 적격 비용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11월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만일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다고 판단됐을 경우 수수료를 내리고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면 수수료를 올리게 됩니다. 즉, 주요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 들어 좋은 실적을 냈어도 그만큼 수수료는 인하될 수 있는 겁니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낸 건데 이거를 가지고 또 가맹점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된다. 이런 카드 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격 비용이 아닌 외부 요인들이 개입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최저임금을 16% 넘게 인상한 정부가 소상공인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 하지만 연매출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가맹점까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데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합니다.
연말 환급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0%대에 그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임대료나 더 큰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카드 수수료는 본인들이 그냥 만들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올해도 카드 수수료의 인하 가능성이 짙은 가운데 카드사들은 지난 노력이 제사를 깎아먹는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카드 업계를 출입하는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자주 뵈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또 인하될 조짐입니다. 보통 이게 한 3년에 한 번씩 수수료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하필 또 공교롭게도 선거철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사실 이 소상공인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근데 또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선거철의 단골 이슈로 꼽히기도 합니다. 실제 수년 전부터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좀 꼽혀왔기도 했는데요. 이 표심과 맞물린 덕분에 카드 수수료는 꾸준히 계속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선이 좀 있죠. 굉장히 큰 이제 선거가 있는데 예. 이와 맞물려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코로나19 여파도 있기 때문에 추가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 수수료 인하 물론 이 소상공인들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이 바로 이 수수료가 이미 0%대라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들은 0.8%대,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에 달해도 중소 가맹점으로 보고 1%대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이 0%대인 카드 수수료를 더 내려라. 뭐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카드 수수료를 아예 받지 말라는 수준까지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좀 리포트를 보면은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2%대 정도 수수료였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지금 0%대라고 하면은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인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더 인하해라. 굉장히 그 카드 업계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카드 수수료를 원래 이 당국이 정하는 거였습니까? 카드사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금융권에는 다양한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뭐 금융사들이 이제 간혹 수수료 장사한다 이런 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예. 뭐 송금 수수료라든지 이체, 뭐 주식 거래 수수료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는 것 바로 이 카드 수수료 하나입니다. 예.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를 결제하는 대상인 소상공인들도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2년 이제 정부는 3년에 한 번씩 이 카드 수수료 원가를 산정해서 얼만큼 인하할지 인상할지를 결정하도록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개정했습니다. 예. 내년이 이제 그 3년 주기가 돌아오는 해입니다. 현재 이 금융사의 원가를 정부가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 논리에 맞진 않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이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제 예외로 좀 분류된 업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사들도 사실 금융회사고 이익을 봐야 하는 기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깎으라는 이 정부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좀 한계에 도달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이 더 이상 수수료 인하는 안 된다. 그리고 3년마다 이 산정하는 적격비용 산정도 당장 폐지하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도 더는 못 참겠다라는 분위기라는 건데 수수료를 계속 이렇게 낮춰왔다면 카드사들 실적도 좀 악영향을 받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사실 이 표면적으로는 전체적인 순이익은 카드사들 매년 좀 증가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수수료 인하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수수료 인하에도 먹고 살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최근 2년간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영업이익 부분만 좀 떼어서 보면 약 1,300억 원이 적자인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맹점 수수료는 이미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지금 다른 사업 부문들을 통해서 특히 이 비용 절감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지금 네.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제가 최근에 좀 카드사 CEO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현재 카드사들이 순이익을 내고 있는 구조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이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서 순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조 조정이나 이제 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 축소 이런 것들 사실상 허리띠를 좀 졸라서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맹점 수수료 영업이익 자체는 좀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요즘 이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소위 이제 빅테크에 비해서도 수수료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카드 결제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간편 결제도 있고요. 실제 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이 빅테크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는 카드 결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카드사 외에 이 빅테크들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지금 표가 좀 나가고 있는데요. 딱 보시면은 빅테크와 카드 수수료가 많게는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똑같이 영세 가맹점이 입점을 하고 그 수수료를 빅테크가 가져가는데 이제 카드사들만 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빅테크는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카드사들은 지금도 적은데 더 인하를 해라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차별 논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쪽은 이제 당국이 왜 수수료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빅테크들이 금융업권에 손을 뻗은 지가 사실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좀 이런 여러 규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수수료 문제도 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카드사의 경우에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수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아직 네이버나 카카오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도 좀 빅테크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거론된 것으로 봐서 아마 이번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산정이 좀 마무리되면 빅테크 수수료도 본격적으로 좀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 분들보다는 이제 카드를 직접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가맹점 수수료 이슈가 카드 이용자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카드사의 주 수익원이 축소되는 만큼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매번 이제 가맹점 수수료와 직결됐던 것이 바로 부가 서비스 축소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단종된 카드 개수 현황입니다. 이제 혜택이 많은 좋은 카드를 우리가 일명 뭐 혜자 카드다. 알짜 카드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후에 카드사들이 계속 부가 서비스를 축소해 오면서 이런 카드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혜택이 좀 줄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부에서도 이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슈를 단순히 이 표심 잡기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이런 부작용들을 감안해서 좀 정책 조율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뭐 예전과는 다르게 카드 말고도 다양한 결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국도 이렇게 특정 업계의 가격을 좀 통제하기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60년간 축적해온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한 금액만 지난 5년 동안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IBK 기업은행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IBK 창공의 특징은 창업의 전 과정을 집중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투자,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는 물론이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비금융적인 부문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의 투자나 대출 검토 같은 부분 외에도 IR이나 데모데이와 같은 외부 투자자 연계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은행 소속의 전문 컨설턴트들이나 외부 전문가 집단 연계를 통해서 기업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기업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앱을 통해 대형 폐기물 수거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갓다는 IBK 창공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후 현재 회원 가입자 수와 이용자 수, 매출 등은 모두 3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 처음에 IBK 했을 때는 서비스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고 진짜 아이디어 정도만 있었던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초기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일적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뭐 특허 부분도 있을 거고요. 사업화 부분도 있는데 잘 소개를 해주셨고 하나의 충전기로 모든 전자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브로나인 역시 IBK 창공을 거쳐간 기업입니다. 브로나인은 내년까지 전 세계 카메라 충전기 시장 내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도 하고 또 하드웨어적으로도 만들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초기에 자금적인 부담이 좀 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창공에서 신용보증 기금도 연계를 해주시고 하나하나 저희가 적절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수여받을 수 있게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처음에 필요한 시간대를 줄일 수도 있었고요. IBK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조 원씩 총 100조 원의 자금을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BK 창공을 통해 성장한 기업은 지금까지 총 369개에 이릅니다. IBK 기업은행은 앞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계획입니다. 마포와 구로, 부산 등 현재 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IBK 창공은 올해 말까지 대전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투자의 기초에 그리고 나만의 투자 방법을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배움터로서 우리 업계와 공동으로 R2 플러스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에 앞서 자신의 투자 역량을 진단받고 부족한 부분을 맞춤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쉽고 또 재미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한 명이 772채 세금 폭탄도 피했다입니다. 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다주택자 한 명이 무려 770채나 넘게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금까지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부터 지난달까지의 주택 거래를 살펴봤더니 개인의 경우 한 명이 최대 772가구를 사들였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무려 15,326가구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도 개인인데 법인의 주택 싹쓸이도 굉장히 심각하네요. 맞습니다. 이 외에도 3,200가구, 1,300가구씩 매수를 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이제 최근 1년여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는데 개인 772가구라고 한다면 하루에 거의 2채씩 매일마다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가 지금 세금 규제를 세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이죠? 바로 규제 빈틈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가 3억 원 미만 주택은 다주택자가 매수했다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또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취득세를 특히 강하게 물기로 했지만 마찬가지로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 다주택자들은 지방의 저가 주택을 싹쓸이하면서 정부의 세금 규제를 보란 듯이 피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7.10 대책 이후 9월까지 공시가 3억 이하 주택 거래 건수는 무려 90만 건이 넘습니다. 직전에 15개월간 거래가 74만여 건이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규제 이후에 거래가 20%나 더 늘어난 겁니다. 이 공시가 3억이면 시세는 6억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싼 집들이 아닙니다. 예. 어느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매수가 이루어졌나요? 일단 3억 미만 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지역은 경남, 부산, 강원, 세종 순이었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은 규제 구멍을 노린 투기를 막지 못한다면 집값 상승이나 전세 사기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다주택 투기가 급증한 지역은 실수요가 아니라는 말이 되니까 그만큼 거품이 빠질 위험성도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매수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증료 과다 징수 헉.
입니다. 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보증료를 과다 징수하고 엉뚱한 고객에게 돌려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이 허그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보증 상품에 가입한 고객으로부터 약 1,179억 원을 잘못 걷어갔는데요.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주택 분양 보증을 비롯해서 개인들에게는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같은 총 10개의 상품에서 걷어간 보증료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증료율을 산정을 해서 상품별로 최대 33%에 달하는 높은 보증료율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33%가 만약에 대출 보증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짜리 대출을 받을 때 33만 원을 보증료로 지불해야 됐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 정도면 고리대금업보다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고객에게 돌려줬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과다 징수를 했던 허그가 올해에는 이 신규 고객들에게 보증료 할인을 해주고 있던 건데요. 올 1월부터 9월까지 보증료 할인 방식으로 무려 2,059억 원이 환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은 연말까지 225억 원을 추가 할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할인 방식으로 돌려주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더 낸 건 2017년과 2018년 고객이었는데 할인 혜택을 받는 건 올해 신규 고객이라는 게 좀 논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진의원은 이제 보증료 할인은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성격이지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지 않냐며 억울하게 보증료를 더 많이 낸 고객이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증료 더 많이 낸 고객들 얼마나 억울할까요? 과도하게 거둔 돈 돌려주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프로모션을 위해 써버린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래서야 이 공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개선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다음 키워드. 위드 코로나 벌써 시작입니다. 외식 이용권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올 3분기 외식 이용권 판매 금액이 1년 전보다 56%나 증가했습니다. 인터파크에 입점한 호텔 뷔페와 외식 업체 수 역시 코로나 확산과 함께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일별 확진자 수는 여전히 많지만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있지만 이미 일상적인 만남이나 활동들을 많이들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이죠? 맞습니다. 지난달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67만 명이 늘어서 무려 7년 6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를 이뤘었죠. 물론 비대면 디지털 업종 취업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지만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이 음식점 같은 대면 서비스 업종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8월에 3만 8천 명 감소해서 지난달 3만 9천 명 증가로 돌아선 겁니다. 앞서 외식 상품권 판매도 그렇고 대면 서비스 업종 취업자 수 증가도 그렇고 아직 정부가 공식 전환을 하지는 않았지만 벌써 위드 코로나는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들로서는 한숨 돌렸겠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점 같은 업종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11월 초경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한다면 이들 업종의 어려움도 차츰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정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죠.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BOE, 삼성, LG와 3파전입니다. 이 BOE라고 하니까 영국의 중앙은행 이름 같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중국의 LCD 업체입니다. 중국 BOE가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3용 OLED 패널을 본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BOE는 지난달부터 아이폰 13에 들어가는 6.1인치 OLED 패널을 출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소량을 우선 납품한 뒤에 최종 성능 검사가 끝나면 대량 공급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래 OLED 패널은 삼성하고 LG가 주도하는 시장 아니었나요? 여기에 이제 BOE라는 곳이 어느샌가 새롭게 좀 떠오른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 BOE가 최근 10년 동안 중국 정부로부터 무려 2조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급속 성장한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지난해 LG를 제치고 세계 1위의 LCD 업체로 부상한 상태인데 앞으로 애플의 패널 공급이 공식 시작되면 삼성과 LG 그리고 BOE까지 이 세 개 업체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BOE가 생산을 늘리는 만큼 삼성의 생산 몫은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BOE는 공급 비율을 초기 20%에서 시작해서 40%까지 높이겠다는 방안입니다. 세계 LCD 점유율 1위라는 것과 애플의 LCD를 생산한다는 것 분명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만큼 품질 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 될 텐데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경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예. 마지막 소식 코인 업계 트래블룰 2파전입니다. 오늘 비도 안 오는데 파전 얘기가 두 많이 번이나 나오죠. 네. 예, 가상자산 업계가 이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을 놓고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 계열의 람다 256과 빗썸 계열의 코드입니다. 네, 트래블룰의 람다의 어려운 영어가 한무더기입니다. 예. 트래블룰이 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트래블룰이라는 게 일단 가상자산을 거래소 사이에서 주고받을 때 쓰는 일종의 국제 규정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또 자금을 이용하는 목적 같은 것들을 일일이 거래소들이 파악을 해놔야 필요할 때 당국에 제공하는 게 가능하겠죠. 정부 당국이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에게 이 트래블룰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도입이 되면 1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거래소 간에 이동시키거나 혹은 거래소에서 개인이 인출하게 될 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래블룰, 자금 이동 정보를 담는 솔루션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놓고 업비트 계열의 람다 256과 빗썸 계열의 코드가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예. 이렇게 서로 경쟁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앞으로 생겨날 코인 거래소들이 어느 쪽의 솔루션을 따르냐에 따라서 거래소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같은 솔루션을 쓰는 거래소들끼리는 코인을 이전하기도 쉬워지고 또 사용자들도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때문에 누가 표준이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 이 정부 인증을 받은 코인 거래소 하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그리고 코빗 정도가 있는데 업비트만 따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 세 곳이 합작하는 양상입니다. 이러면 빗썸 계열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업비트의 람다 256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독자 시스템인 베리파이 바스프를 출시했고 당국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아시다시피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기도 하죠. 여기에 합작사까지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비코에 이어서 오늘 에이프로빗이 람다 256에 참여를 하기로 했고 해외에서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태국의 규제 당국에서 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을 포함해서 약 20여 곳이 연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빗썸 계열의 코드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빗썸과 코인원, 코빗 3사는 각사의 장점을 모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빗이 로직을 설계하고 코인원이 개발을 한 뒤에 빗썸이 세일즈와 대관 업무를 담당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포스텍과 산학 협력을 체결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당국이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코인 거래소 시장이 어느 정도 체계도 잡혀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안정성도 점차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과연 이 트래블룰 솔루션의 승자 누가 될 것인지 이 또한 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좋은 기업 주식을 비싼 값에 사기보다 차라리 안 좋은 기업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겠다. 이 가치평가의 학장이라고 불리는 S워드 다모다란 뉴욕대 교수가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이 워런 버핏, 피터 린치처럼 이 가치평가의 계보를 잇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힙니다. 조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Hello, Professor.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It's great to have you with us. Thank you. I'm looking forward to the session. 현재 경제 상황을 인플레이션으로 진단하시는지 또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we have to learn to live with higher inflation than we've seen over the last decade. I think that some of this is transitory. I agree it's going to go away, but some of it is permanent. And there's a reason for that. We're spending like drunk sailors around the world. By we, I'm talking about governments,
banks keep printing money, putting these bailout packages together. Right. And history has never allowed us to get away with it, no matter what rationale people offer. If you keep spending trillions of dollars, not even billions, trillions of dollars, and there is going to be at least the possibility that you're going to get the inflation genie out of the bottle. So I think that we've set the stage for inflation to come back. The question is how strongly it will come back. 가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교수님께서는 스토리와 숫자를 결합하는 방식의 가치 평가를 강조해 오셨는데요. A company that's been around 25 years, a manufacturing company growing at 3, 4, 5% a year, getting cash flows right is the most important. So I'm going to spend a lot of time on the financial statements. What did this company make as earnings? What are its cash flows? If I'm valuing a growth company, a company which has very little in earnings right now, I mean, I'm thinking of Airbnb in India, Zomato in India, Airbnb in the US, then everything is about the future. There, I'm going to spend all of my time assessing what the value growth is going to be. I don't care that much about existing cash flows. So depending on the company, what I focus on is going to be different because where I get value from the company will be different for different companies. So I know a lot of people invest based on PE ratios. I'll buy stocks only with a low PE ratio. The problem with that approach is no growth company will get a chance to be in your portfolio.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시는지 궁금합니다. I'll make it even more stark. I'd rather buy a bad company at a low price than a good company at a high price. I'll give you an example of a bad company. You take Philip Morris or ExxonMobil. They'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right now, right? Philip Morris sells cigarettes, and we know tobacco is not a great business to be in. ExxonMobil extracts oil, and with climate change, we know that clock is ticking. But you know what? If they sold at the right price, the price being less than the value, then I'm going to buy ExxonMobil or Philip Morris. In contrast, I love Amazon as a company. I think it's an amazing company. But at the price at which it's trading at right now, that price is too high. 교수님께서는 최근 이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리고 징둥닷컴, 디디까지 가치평가 분석을 내놓으신 바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So that's why when Chinese tech had its punishment over the last year, I've liked Alibaba and Tencent and JD over time. The problem is they were priced so richly that I didn't want to buy them. Now that Alibaba is down almost 40 to 50%, I can take a look at Alibaba and say, I know things have changed, but this is my time. The price is right. So never say never in investing. Never look at a company and say, I will never buy that company. At the right price, you should be willing to buy that company. At the wrong price, all bets are off.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The only problem is it hasn't behaved like a collectible. A collectible holds its value when everything melts down. So last year, for instance, between February and March, when stock markets were melting down around the world, gold held its value. But Bitcoin was down 50%. That's not to be expected. I know El Salvador as a country adopted Bitcoin. But that's like saying you should buy my product because that lunatic down the street likes the product. El Salvador is a failed country, but it's not a great argument for Bitcoin being a global currency. Fabulous.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hank you. Yeah, Appreciate it. I hope all is well. I hope that everything's well with you too. Okay. Take care. Thank you. Bye-bye. 네, 증권가 소식 들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목요일에 텐션 요정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 소개 멘트 마음에 드세요? 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텐션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점잖게 앉아 계셔서 예. 몰랐는데 뉴스플러스 외전에서는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 기자가.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설정을 해봤는데 오늘 좀 텐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도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앵커는 혹시 아내가 싫어하는 남편의 취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1위요? 네. 제 주변 데이터를 좀 조합해 보면 낚시? 낚시. 집에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하지만 이 낚시는 2위였다고 합니다. 오. 바로 1위가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게임. 오늘은 이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올해 게임 신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흥행 여부가 제각기 달랐는데요. 당연히 이 게임사들의 주가도 어느 기업은 웃었고 어느 기업은 울상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최근 게임주 주가 희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주들이 지금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도 있고 좀 낙폭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이는 기업도 있는데 어떤 게임들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울고 있는 게임주로는요. 택진이형 NC소프트가 있습니다. 예. 이 NC소프트는 게임 대장주로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흥행을 했는데요. 린저씨라는 말도 있습니다. 리니지 하는 아저씨라는 의미인데 이 린저씨들은 NC소프트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요.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를 택진이 형이라고 부를 만큼 고객과 또 회사 사이에 유대감도 있는 편이죠. 예, 유명하죠. 뭐 아까 이제 아내가 싫어하는 그 게임 중에 네네.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이 리니지가 아닐까 그럴 것 싶은데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만 보자면 사실 긍정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 뭐 어떤 부분에서 울고 있다는 겁니까? 이 바로 NC소프트가 출시한 신작 때문입니다. 이 올해 8월 26일 NC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신작을 출시합니다. 근데 이 신작에 대한 린저씨들의 반응이 아주 부정적이었던 거죠. 이 기존에도 NC소프트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죠. 예, 뭐 게임업계 판도를 바꾼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확률형 아이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명 뽑기라고도 합니다. 어릴 적에 뽑기 해보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엄마 손 잡고 뽑기를 하러 가면 예. 원하는 인형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저들이 일정 비용을 내고 확률형 아이템을 사면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본인의 캐릭터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이번 게임에서는 공시돼 있는 확률을 보니까 인기 아이템은 0.01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당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금 시스템은 리니지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 신작에서도 역시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점에서 달라진 게 없었던 거죠. 이 밖에도 출시 전에 광고에 나왔던 그래픽에 비해서 게임 속 그래픽이 정교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액세서리나 게임 구성에서도 기존과 다른 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이런 후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돈을 써야 하니까 이 린저씨들만 쓸 수 있었던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일단 주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보기 무서워요. 좀 얼마나 떨어졌는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신작 반응 부정적이다 보니까요. 예. NC소프트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신작 발표 이전인 8월 25일에는요. NC소프트의 주가가 83만 7천 원이었습니다. 최근 NC소프트 주가 50만 원대까지 떨어져서요. 약 예. 30% 정도 하락했는데요. 최근에 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주가가 빠진 거죠. 그러네요. 3개월 동안에만 해도 정말 가파르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사실 이 NC소프트가 이전에는 기대도 많이 받았던 네. 기업이고 이 게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혈 팬들이 많아서 또 주가가 잘 가던 종목이었는데 뭐 주가 측면에서 희망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희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예. 보니까 신작의 아픔을 신작으로 극복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11월에 리니지 W가 새로 출시됩니다.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김택진 대표는 유저들의 반발을 수용을 해서 앞으로는 과금 체계를 대폭 축소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 이 불소2의 아픔 때문에 아무래도 신작에 좀 더 신경을 쓰겠지만요. 비즈니스 모델의 측면에서는 과금 요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번 신작으로 택진이 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시장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김택진 대표가 뭐 이번 신작을 내놓으면서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택진이 형도 일어나고 주주분들도 일어날 수 있길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웃고 있는 게임주들도 많잖아요, 요즘. 네, 맞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예. 함께 보시면요. 이 게임 속의 한 장면입니다. 혹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뭘 캐고 있네요, 캐릭터들이. 예, 맞습니다. 되게 잘 보셨네요. 예, 뭔가를 캐고 있는 게 맞는데요. 이 게임에 있는 흑철을 캐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게임은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미르4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미르4군요. 예. 이 앞서 NC소프트가 신작을 발표한 8월 26일 위메이드는 미르4의 글로벌 서버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와 중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글로벌 서버 다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거죠.
이 블록체인이 워낙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시장에 주목을 받았고 주가도 함께 오른 겁니다. 아까 이제 캐릭터 아이디를 보니까 영어도 있고 네네. 뭐 한자도 있고 이렇게 글로벌 서버를 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기술을 선구적으로 게임에 도입하면서 예. 반응이 뜨거운데요. 아까 보신 영상에서 캐릭터들이 흑철을 캐고 있잖아요. 예. 이 흑철이 블록체인, 정확하게 말하면 이 게임에서는 NFT가 됩니다. 예. 이 환전까지 좀 꽤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게임에서는 열심히 이 흑철을 캐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게임을 하면서 실제 가상화폐를 벌 수도 있다는 네. 건데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그럼? 이 화제가 됐던 건 필리핀 서버에서 예. 월에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오. 벌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예. 이 물론 가상화폐 시세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예. 이렇게 열심히 캐면 이만큼 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부업으로 좀 해봐야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밖에도 이 흑철을 통해서요. 아이템을 사서 본인의 캐릭터를 강화할 수도 있고요. 또 재밌는 점은 이 흑철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흑철의 양은 제한적이고요. 예. 또 시간이 흘러야 다시 흑철이 생겨납니다. 제가 아까 글로벌 서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게임 속에서는 흑철이 나오는 광을 두고 글로벌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를 보고 한국인이면 흑철을 캐게 해주고 외국인이면 흑철을 못 캐게 내쫓거나 방해를 하는 방식인 거죠. 또 가상화폐 하면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단합이 잘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재밌는 요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메이드 주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출시 이전에 7만 원대였던 위메이드 주가는 계속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3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9만 원대 흐름을 좀 보여왔는데 오늘은 동시 접속자가 80만 명을 돌파하면서 위메이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메이드 맥스도 상한가에 가까운 20%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다고 하네요. 일단 NC소프트랑 너무 상반된 주가여서 네.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위메이드 이렇게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이런 흐름에 더해서 계속해서 여러 새로운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유저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아이템 거래소가 열리는데요. 이 거래소에서 흑철로 얻은 아이템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겁니다. 또 위메이드는 블록체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회사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회사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점도 주목해 볼 만하겠죠. 관련해서 위메이드 쪽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자회사 중에 위메이드 맥스라고 상장된 회사 하나 더 있는데요. 거기도 블록체인 게임 관련해서 개발도 하고 있고요. 예, 꾸준하게 이제 저희도 블록체인 게임 관련해서 관심도 갖고 사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위메이드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NC소프트와 위메이드 둘 다 신작을 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흐름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벌어지는 걸까요? 네, 공교롭게도 8월 26일이 결전의 날이 됐습니다. 예. NC소프트도 신작 불소2를 26일에 출시했고요. 위메이드도 미르4 글로벌 서버를 이날 공개했습니다. NC소프트는 신작이 나왔음에도 유저들이 기존과 다를 게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실험적이었다 이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결국 차이는 신작이 정말 신작이었는지에 달렸던 걸로 보입니다. 변화가 있었냐 좀 네.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둔 것 같은데 일단 게임 업계 전반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망이 좀 어떤가요? 전국의 아내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지만요. 예. 이 신작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연히 게임 시장은 투자처로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월 말에는 크래프톤이 신작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C소프트는 11월에 W게임즈도 신작 출시를 하반기에 줄줄이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내 게임사들의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 게임 시장은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게임 업계 실적 발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기자 오늘 뉴스플러스 외전 진행하잖아요. 소개 네.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뉴스 외전 기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이게 뉴스플러스 보시고요. 한국경제TV 뉴스 채널로 들어오셔서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텐션 요정 기대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외전까지 이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LG 디오스의 정밀 온도 제어, LG 휘센의 공조 기술, LG 퓨리케어의 순환급수 시스템, 그리고 LED 기술까지 포함해서 자동으로, 그리고 원하시는 고객분들은 환경 세팅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시장 관심을 끌고 있죠.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연준의 물가 전망 시나리오 오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헤드라인을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라. 이런 헤드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정리하자면 연준에서 제시한 물가 시나리오가 적절히 흘러가려면 지금쯤에는 성과가 현실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요인은 역시 델타 변이 영향이라는 설명인데 팬데믹 종료 시점을 예상하는 건 일단 불가능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연준의 시나리오는 틀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도 의견은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영향을 많이 받는 채권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정책 오류로 금리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내년 1분기까지는 5%대를 웃돌 것으로 봤고요. 내년 전반 어쩌면 내후년까지 연준의 물가 목표치 2%까지 내려오기는 힘들 걸로 봤습니다. 블랙록에서도 연준이 지난 6개월간 정책 운용에 뒤처진 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시포트 글로벌에서도 연준이 긴축 시작까지 너무 오래 끈 경향이 있다고 짚었는데 경제 성장률에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가의 시각도 비슷합니다. 이 ING에서는 지금 우려를 키우는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이 돼도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연준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발언은 역시 오류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기업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짚고 있는데 특히 이번 분기 수요가 강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의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못 박았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변화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주목해 보셔야 할 만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먼저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앞서 노동 분야에서도 예측을 뒤엎는 지표가 나왔었죠. 잘 주시를 해야겠고요. 원유 재고 그리고 여는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명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만큼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